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해서 산업 장려를 약속을 했는데요. 불안한 장세 속에서 원전주들은 빛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전략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더 희소식이 부각이 되었죠. 정부가 이 원전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올해 925억 원의 긴급 일감을 발주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준다고 했고요. 또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전 SMR에는 2028년까지 4천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수출길도 다시 열릴 거란 기대감이 크죠. 체코와 폴란드 등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위급 수주 활동도 공략할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기업들도 화답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방문과 약속에 화답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생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도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호재만발인데 최근에는 왜 주춤했던 걸까요? 바로 이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소식이죠. EU가 텍소노미에 원전을 넣었다가 다시 배제할 수 있다고 번복했습니다. 이런 만바꾸기에 세계가 당황하고 있는데요. 텍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범위를 의미하면서 하나의 분류 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2월에 EU는 이 원전을 텍소노미에 포함한다고 밝혔지만 다시 배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7월 6일이나 돼야지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부도 지금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윤 정부가 오는 8월까지 원전을 포함한 K-텍소노미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인 만큼 이 최종 결과가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원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가야 할 길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 가운데 대형 원전보다는 SMR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많은데요. 일단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큽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경제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또한 건설 기간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재생 발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되겠고요. 큰 리스크인 인적 실수, 이거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역에 크게 제약받지 않아서 사막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원전 산업 SMR에 대해서 70페이지에 달하는 리포트를 쓴 주인공을 오늘 만나볼 텐데요. 남인식 연구위원과 함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손현정의 브리핑 잘 봤습니다. 자, EBS 투자증권 남인식 연구원 오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뭐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애초에 정책 수혜주로 상당히 언급되었다가 지금 이제 시장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같이 못 갔는데 이 원전 어떻게 연구원님은 방향성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원전 방향성 잡혔다고 생각하고 잡혔다. 있어. 네. 왜냐하면은 지금 에너지 시장을 둘러싸가지고 키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배했던 키워드는 친환경이었죠. 네. 그러면서 풍력, 태양광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예. 지금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에너지 안보. 네, 그렇게 치면은 이제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이 더 부각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나 석탄이나 석유처럼 이제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지가 않고 캐나다나 우크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퍼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이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네, 어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순화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5년 동안 탈원전을 안 했으면은 지금은 아마 원전 산업에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세계 주요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의 원전 기술은 경쟁력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일단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 국가가 5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5개 국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시공입니다. 시공을 빨리 해준다는 거죠. 보통 8년에서 9년 정도 걸리는데 건설 기간이 예. 우리나라는 1년 정도 더 빨리 하거나 아니면 딱 납기를 지켜주는 거죠. 아하.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온킬루토 3호기라는 핀란드 원전을 수출을 했었는데 네. 시공이 1년이나 3년, 4년 이렇게 늦어지면서 국제 시장에서 사실 신뢰도를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은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졌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신규로 원전을 짓지 않다 보니까 완전히 미국에서는 원전을 주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제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지난달이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원자력 동맹을 맺자라고 한 거는 미국의 외교력과 설계 기술, 우리나라의 시공 기술이 합쳐지게 되면은 원전 세일즈 하는데 훨씬 좋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동맹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나영근님 보시기에 그동안에 저 원전 이른바 생태계 네. 뭐 학계든 산업계든 인력 측면에서나 네.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는 지금 바로 그냥 예전 그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입니까? 사실 지난 이제 5년 동안 탈원전 정책 때문에 네. 많은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공을 빨리 해준다라는 장점은 훼손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가 원전 시장에서 두각을 내밀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이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원전 수출인데요. 기대할 수 있는 원전 수출인데 원래 러시아,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4파전이었는데 예. 러시아가 이제 빠지게 되고 어허. 프랑스와 미국과 우리나라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뭐 기후 변화 대응이 뭐 대세이고 뭐 유럽도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겪으면서 조금 아차 싶을 거예요. 당장 올 겨울을 어떻게 넘기나 싶을 텐데. 그래서 천연가스 재고도 많이 부족해가지고 가격도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유럽에서 그동안의 분위기였던 탈원전 분위기가 유럽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 원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선회가 되고 있는 선회가 되고 상황입니다. 있다. 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탈원전 정책을 밀고 나갔었는데 원전을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선회를 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천천히 선회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SMR을 더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네. 예, 지금 뭐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에서 요 SMR 분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가장 빨랐었고요. 지금 가장 빠른 국가는 미국입니다. 아하. 일단 우리나라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도 SMR을 개발한 전적이 있습니다. 네. 2012년에 라이센스를 받고 2015년에 사우디와 설계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건설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사우디에서 설계도를 봤는데 계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경제성이 생각보다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쪽에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계속 SMR을 개발을 하고 경제성을 확보해 줘야 됐었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 개발이 조금 명맥이 끊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는 빨랐었고 지금 빠른 거는 미국의 뉴스케일사입니다. 미국의 뉴스케일사는 이제 SMR을 설계하는 설계 업체인데 예. 그 회사 목표에 따르면은 2029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생산은 한 2030년 정도 돼야지 이제 SMR이 제대로 가동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원전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펀더멘털보다는 이벤트 드리븐 성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변동폭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 지표, 영업이익, 에비타, 수주잔고 이런 것들로 판단을 주가의 레벨을 판단을 하는데 원전 관련 종목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펀더멘털 측면보다는 서플라이 체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품을 제작하고 있는가, 진입 장벽이 높은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전 매출액 비중이 높은가, 의미 있는 수준인가를 판단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캐털리스트, 즉 SMR이랑 좀 연관성이 있는가 이 3가지 기준을 통과하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종목은 우진이고요. 탑픽으로 보시는 거죠? 네, 탑픽으로 보고 있고 이 우진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계측기를 만들고 있어요. 원자로의 온도, 예. 이게 질량, 압력 같은 거를 계측을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매출액 비중으로 봤었을 때도 원전 관련된 매출액이 25%에 달하다 보니까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스마트 원전,
그때 개발했었을 때 우진도 이 계측기를 한번 만들었던 전적이 있다 보니까 주가 캐털리스트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우진을 지금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시공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건설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보통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면은 건설사 세 개가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마진이 좋지는 않아요. EPC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미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들도 많고 주가가 원전이 아니라 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원전 아이디어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남인식 연구원께서는 한국전력도 커버하시죠. 네, 네.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인상안이나 뭐 적자폭 축소, 네. 이거 뭐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까? 아, 저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높다. 생각은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런데 시장, 즉 주가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보통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PBR 0.3배에서 0.4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PBR이 네, 근데 지금 0.2배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 이유는 원가 연동형 요금제 제대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좀 발언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사실 후보자 당시에만 하더라도 4월 전력 가격 인상 백지화라고 하고 전혀 안 된다고 했는데 인수위 당시에서는 합리적으로 전기요금을 좀 책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이 이제 톤 다운이 됐고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하는 거를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금씩 어조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연말 정도 되면은 전기요금 인상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쯤에는 네. 그런다고 적자가 줄까요? 지금 한전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한 103원 정도 됩니다. 예. 이거를 30%를 올려야 돼요. 즉 135원 아니면 140원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예. 사실 쉽지는 않죠. 전기요금 30% 올리면은 물가 부담도 올라가고. 하지만 지난 과거 정부 추이를 봤었을 때요. 한 번에 30%를 올리는 게 아니라 5에서 6%씩 나눠서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천천히 올리다 보면은 이제 한국전력은 충분히 흑자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주가는 그거보다 더 빠르게 반영을 하겠죠. 전기요금이 인상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은 PBR은 0.2배에서 0.3배로 올라가면은 충분히 한 50% 이상 업사이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정에 더 궁금하신가? 아니요, 잘 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남인식 연구원과 원전주 투자 전략 살펴보았습니다.